안녕하세요. 네, 2022년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 네, 저 분과 2에서 저희 인하대학교 예비교사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파카 교수학습 모델 개발 지원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지연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지금 새로운 공간이라 아마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세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예정되어 있던 10분에 걸친 소개를 5분 정도로 조금 짧게 끝내면서 저희 인하대학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의 그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저희는 PACA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PACA. 오늘은 그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인하대학교 예비교사들의 발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미래형 교수학습이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몇 가지 이미지들을 들고 왔는데, 뭔가 굉장히 우리가 미래하면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특히 그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뭐 AI라든지 또 인공지능, 어떤 로봇, 빅데이터, 학습 분석, 메타버스, 이렇게 많은 그 테크놀로지나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교사들에게 사실, 그렇죠?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역량을 익히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어찌 보면은 명확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큰 방향성 안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서 로드맵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로운 툴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그냥 익혀야 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미래 교육을 보라고 할 때 항상 그 에듀테크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은 어떤 학생을 키우고자 하는가, 어떤 역량을 갖춘 학생을 키우고자 하는가 해서 저희 인하대의 파카 모형은 이런 예비교사 양성 기관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어떤 교수학습의 방향성입니다. 그동안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교수법들이 시도가 되었지만 그냥 그 PBL, 플립 러닝 자체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그 교수법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오늘 소개드릴 이 개별화 그리고 현장 기반 그리고 융합적, 적응적 이런 어떤 모습을 갖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파카 모형을 어떤 그 교수학습, 미래형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진행형 교수학습 모형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첫 글자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카에서 그 첫 번째 P는 personalize, 개별화를 뜻합니다. 개별화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A, 현장 기반이란 학생들마다 학습하는 속도가 다르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다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에서 어떤 정해진 한 가지 형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과 지식이 이제 실제 어떤 바깥 세상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가 해서 교실과 학교 밖 실전 공동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교수학습. 그래서 현장 기반 오센틱이고요. 세 번째 요소는 융합적 컨버전트의 C입니다.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재능과 연결시켜서 이제 미래에서 앞으로 수행해야 될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교실 안으로 갖고 왔을 때 이때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연결하고 또 학습할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한 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A는 어댑티브 러닝의 적응적 학습을 의미합니다. 적응적 학습은 학생들이 뭔가 수업 중에 참여하거나 활동할 때 보여주는 수행의 기초에서 저희가 다양한 그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서 교수자가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피드백을 자동적, 역동적, 또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모습이 그동안에 발표되었던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30년 이후의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OECD나 어떤 국제기구들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지향점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그 수업으로 좀 담아내려고 한 그 저희 노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개별화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수업을 통해서 진행됐던 모습들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또 그 현장 기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실 수업과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바깥에서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현장 기반의 과제나 또 전문가와 연결을 도모할 것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다양한 맵이나 학교 바깥에 적절한 그 문제들을 가져와서 수행한 이 프로젝트 수업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버전트 러닝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또 이런 학습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실은 그쵸 현실 공간과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적 학습도 특히 이제 교사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대 다수의 학생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최대한 그 생산성을 높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온라인 퀴즈 툴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동영상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뒤에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들은 저희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첫 학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학생들의 수업 성과물들을 이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수업 콘서트에서 비고조 문제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하대학교 19학번 조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에 조그만 글씨로 부연해 놓은 것처럼 이 수업은 제가 실습 학기제라고 불리는 학기제 교생 실습에서 시도해 보았던 수업 사례입니다. 슬라이드 왼편에 간단히 제가 오늘 할 이야기 순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업 사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참여했던 학기제 교육 실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캐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성과 공유회를 해서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학기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 교생 실습 기간을 좀 더 확대해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진행하는 예비 교원 양성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학교에서 인하 4대 부속 중학교와 함께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었고 2028년쯤에는 전국 단위로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기 급초반인 개학 후 2주를 제외하고 학생들 여름방학식 전날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제 한 학기 시간표였는데요. 월, 화, 수는 교생 실습을,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금요일은 대학에서 학부 수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어 교육도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학부 수업을 출석 대신 다른 방식들로 대체받았던 다른 실습생들보다는 좀 빡센 편에 속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제가 학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교생 실습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식은 특히 예비 교원들이 전형적으로 설계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예비 교원으로서 느꼈고 또 다른 예비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이 문제의식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꼭 컴퓨터가 사고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면서 막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기관에서도 이런 강조점에 대응해서 다양한 수업 설계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비 교원들이 막상 실습 학교에 가게 되면은 보통 그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안정적인 방식이 있는데 뭐 괜히 새로운 시도 해봤다가 좀 실패할까봐 부담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학창 시절 경험했던 수업도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 간의 이론에 따라 설계를 하게 되면은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짜놓은 흐름대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학습 활동도 선생님이 미리 정해놓은 그 수행 방식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너무 치밀하게 짜놓은 판에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주어진 학습 내용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다양한 단서들, 예를 들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나 뭐 교과서에서 봤던 지식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유의미 학습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습 초반에는 되게 전형적인 수업을 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이후로는 조금 엉성하더라도 문제 중심 학습을 설계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 설계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를 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 수업 사례도 그런 목적을 두고 설계를 한 수업인데요. 수업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훑자면 대상 학년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었고 제가 세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 수가 대략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측하며 읽기 단원을 총 5차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고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여러 단서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업 설계의 기본 모토는 Learning by Doing, 직접 행함으로써 알게 한다 였고, 또 비고조화된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것, 학생의 구성적이고 상호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구성적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수준에 따라 비계를 제공을 해서 학습의 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수업 설계에서 비고조 문제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비구조 문제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친숙도가 높은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학생 자신을 자료의 문제 상황에 대입하도록 하는 문제. 세 번째 특징은 문제 해결 과정을 실제 세계의 문제 해결 과정과 유사하게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자료 전체를 온전하게 실제의 것으로 제시하는 문제. 라는 네 가지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영화와 독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비문학과 문학이라는 소재를 갖고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언급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학기제 실습생이라 주 3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수업으로 구성한 5차시 중에 2차시는 제 지도쌤께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의 연결성을 위해 비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 속 제재를 활용했습니다. 첫 차시에는 영화를 소재로 예측의 단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가볍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몇 달 지켜보니까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참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자친구 생겼다고 웃고 뭐 헤어졌다고 울고 서로 위로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데이트할 때 볼 영화 고르기를 던져줬습니다. 포스터만 보고 줄거리를 예측해서 재밌는 영화표를 끊어서 실패 없는 데이트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다들 신나서 조잘조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맥락 없는 수다판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좀 긴장을 좀 했었는데 그런 답변들은 거의 없었고 학생들이 단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제시된 네 가지 영화들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영화의 관람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려진 영화들입니다. 영화를 본 학생과 안 본 학생들이 적절히 분배되게끔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선택을 해서 줄거리 예측하기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혹시 이제 주어진 네 가지 영화를 모두 봤거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예측 전문가 역할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예측을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히 힌트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OX 표지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측가 학생들의 질문에 OX로만 힌트를 주게 했었어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건데, 학생의 인지 부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준비했던 자료였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생각 이상으로 되게 질 높은 답변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수업에서는 크게 활용하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 차시에서는 비문학 제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서 수업을 열었었어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 때랑 다르게 교복을 입는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책에서는 점점 그림이 없어지고 또 글이 길어지고 어렵고 불친절한 글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우리 한번 쉽게 읽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며
자연스럽게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재로 쓴 하리아라의 과학 24시는 교과서에서 제재로 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의 3, 4차시는 제 지도쌤이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고, 제 수업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직접 만든 학습지를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번 수업 시간에 영화 포스터를 보고 줄거리를 예측했던 것처럼 책 속에 있는 요소들, 뭐 책 제목, 부제, 뭐 표지 속 그림, 책의 두께, 뭐 추천사, 책 가격, 뭐 다양한 단서들을 통해 줄거리를 예측하고 책을 쉽게 느끼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3, 4차 시에 지도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풀이하신 미래인 교과서 속 예측하기 읽기 단원 내용인데요.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활용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적응하기 위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자신이 구성한 지식을 확인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차시는 다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학을 제재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야기 소재를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였더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 열심히 한 척 하려고 뭐 놓친 줄거리 아는 척 해본 적이 있었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막 저도요 하면서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는 척을 좀 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는지 회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전 차시에 해결했던 문제가 그 유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경험 속 다른 문제 해결 경험들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경험이든 그 당시의 문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학생 안에 들어가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라는 동화책 한 권을 임의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아마 중학교 1학년에게 이런 동화책이 수준에 맞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더 긴 줄글을 소재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당시에 학생들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끝낸 직후라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차 시에 수업을 끝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숙제 없이 할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예측하기 과제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른 난이도를 제공했었는데요. 가역적 사고를 동원하는 정도에 따라 앞이야기, 가운데 이야기, 이어질 이야기 예측하기 순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측 단서를 정리하고 줄거리를 예측하면서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선택하게 하되 줄거리를 예측하는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가산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하고 대충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적정한 난이도로 선택하고 충실히 예측한 사람이 더 유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활동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또래 멘토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생각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돕게 했습니다. 또 심화 과제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예측한 줄거리가 잘 드러나도록 사파를 그리는 과제를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이상의 지식을 스스로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예전에 구성한 지식을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의 범위를 스스로의 의지로 확장을 시켰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도 생산적 실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표상하고 해결을 하고자 했던 그 과정 자체에서 학생에게 생산적인 학습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유의미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수업은 수업 설계에서 교과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주 3일이라는 학기제 실습의 특성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학년의 모든 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수업 내용의 편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 비고조 문제라고 설계했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미숙한 면이 있다 보니 문제의 성격과 연습의 성격이 좀 혼재했던 것 같아서 엄격히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산적 실패를 경험했듯 이 또한 제게는 생산적 실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교생의 수업에 크게 기대를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교생의 수업은 이벤트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실습 학교에서 예비교사의 수업 실현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치면 수업을 전형적으로 계획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직 교사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것을 예비교사들이 전투적으로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 중심 학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 실습생들이 소위 말하는 안전빵 수업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학습자를 위한 도전적인 수업 설계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릿속에 번뜩, 내 손 안에 번뜩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황금 성장을 낳는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한 군침이 삭들조의 전재린, 장호리, 유예린, 조준희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이기고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로는 먼저 프로젝트의 개관 살펴보며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적, 프로젝트를 위해 실행했던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망의 프로젝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인 번뜩 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끝마치며 도출된 성과와 성찰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관입니다. 프로젝트 주제와 목적, 설문조사 분석, 인터뷰 분석,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질문이 활성화되는 수업 만들기입니다. 심리적인 이유로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약 70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나는 지난주 수업에서 질문한 적이 있다. 어떤 수업 때 어떤 질문을 하였나요? 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32.4%가 예라고 답했고 67.6%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에서 어떤 질문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2차 방정식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별하는 팁이 있나요? 등 다양한 과목에서의 질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기본 지식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질문해서 학급 친구들과 답변 내용을 공유하면 더 좋을 듯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경험이 있나요?라는 문항에 32.4%가 예라 답했고 67.6%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즉,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 수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왜 질문을 하지 못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과반수의 학생이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어서, 부끄러워서와 같은 이유를 뽑았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통해 질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질문자에게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막으셔서 못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문항에 예라고 8.5%가 답했고 아니요라고 91.5%가 답했습니다. 예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질문을 못하게 하셨는지 물어봤을 때 학생들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수업 시간에 혹은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하기 편한 선생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항에 친절하고 친한 교사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질문을 할 때 질문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질문은 언제 하는 편인가요? 라는 문항에 수업 전에 4.2%, 수업 중에 63.4%, 수업 후에 32.4%가 답했습니다. 위의 질문에 이어서 왜 그때 질문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수업 후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교사의 재량으로 수업 중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질문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수업 중에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대신 친구들이 내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면 질문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라는 문항에 학생들은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질문의 대상자를 교사로 할 것인지 친구로 할 것인지는 학생에 따라 답이 갈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선생님께만 혹은 친구들에게만이라는 공개 범위를 질문하는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설문조사를 마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질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어서 현직 교사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현직 교사분께서 저희가 구상한 질문 답변 후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번뜩 앱의 초기 설정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익명으로 질문을 하면 질문이 들어왔다는 알람이 울리게 되고 다른 학생이 답을 달아주거나 선생님께서 답을 달아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학생과 답변을 한 학생 모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를 모으면 2주의 질문왕, 응답왕 등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학생의 질문이 학생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지적 탐구심과 수업 참여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상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언제 질문을 많이 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은 수업 중에 질문을 자주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들은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며 가까이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공개적인 질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하는 이유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내용을 응용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 수준에 따라 질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언제 질문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에 대한 문항에는 흐름을 끊는 내용이 아니라면 수업 중에 질문하는 것이 공개 질문으로 전환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 중 질문이 수업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흐름을 끊는 내용이라면 수업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수업과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은 교사의 개별적인 답변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고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묻거나 너무 심화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 수업의 흐름을 끊긴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질문하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질문을 하는 학생이 주목받고 질문이 수업의 흐름을 깨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질문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솔루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업 중에 질문을 기피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타인의 평가가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저희는 평가의 부담을 질문을 기피하는 학생들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선생님의 요령이나 노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항에는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칭찬해준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외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질문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학생들이 질문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학생들이 질문을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질문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 전 설명드린 질문 답변 포인트 적립제 방안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아무 질문이나 하여 단순히 포인트만 얻으려고 하거나 성의 없는 질문으로 교사가 당혹감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수업 준비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군침이싹 돌조는 최종 해결 방안으로 번뜩이라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익명성 보장을 통해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만을 유도하면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들은 질문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조는 수업 내에서 수업 흐름을 끊지 않고 질문자에 대한 집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 중에서 번뜩이라는 앱 기능에 기반이 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문을 등록해 놓기만 하면 시간이 모자라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중에 답해줄 수 있는 기능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중에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수업 중에도 질문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중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질문은 수업 후에 하도록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고 싶은 대상자가 선생님이나 친구인지는 학생에 따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대상을 선생님께만 그리고 친구들에게만으로 선택할 수 있어 질문의 공개 범위를 설정해 학생이 질문을 할 때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익명으로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익명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 수준에 따라 질문 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번뜩에서는 수업 중 질문이 들어와도 교사가 질문 난이도를 파악해 너무 기초적이거나 너무 심화적인 내용은 수업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중 질문이 수업 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번뜩에서 수업 중 카테고리를 만들어 수업 중 떠오르는 질문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은 교사의 개별적 답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번뜩에서 수업 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수업 후에 교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학생을 칭찬해 주어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외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질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뜩 앱에서 질문을 했을 때 별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개수가 넘으면 번뜩이 칭호를 얻을 수 있게 설정하므로 외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상한 번뜩 앱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을 합니다. 학교와 학번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학급 아테네에 들어가 해당 학년과 반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카테고리에서 수업 중 혹은 수업 후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로 공개 범위에서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로 입력란에 질문을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하면 별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일정 개수 이상 누적되면 번뜩이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의 분위기에 따라 교사가 매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시 응답을 해주면 별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범위로 설정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 별이 누적되고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응답이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교사가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뜩에서 답변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 아이콘을 누르고 직접 구두로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 아이콘을 누르고 댓글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번뜩 앱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법을 더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학년 때 뭐가 바뀌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도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럼 해야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관심 받기 싫어서 못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떠오르는 모든 질문에 놓치지 않는다. 번뜩.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로그인을 하고 우리 학급 아테네에 들어가. 그럼 여기에 질문하면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익명으로 올라가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질문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마음껏 질문해봐. 와, 나 볼을 받았어. 질문을 하면 별이 누적돼. 한 주 동안 질문을 일정 개수 이상 하면 그 주에 번뜩이 칭호를 얻을 수 있어. 난 이미 저번 주에 번뜩이 칭호를 얻었어. 선생님한테만 질문하고 싶은데. 걱정 마. 선생님께만 질문하고 싶으면 선생님께만 할 수도 있어. 카테고리에서 선생님과만 질문 보기를 누르고 똑같이 글을 쓰면 돼. 이거 내가 아는 문제다. 내가 답변해줘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답변해주는 거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직접 답을 해주고 싶으면 손대기 버튼을 누르고 답을 해주면 돼. 그렇지만 이 방법이 부담스럽다면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답변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 나는 말로 대답해줄래. 나는 말로 하는 게 부끄러워 댓글을 달래. 나도 응답 2층으로 드디어 얻었어. 와,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정말 쉽다. 질문이 어려울 땐 번뜩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과 및 성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이런 테크놀로지의 성과는 첫 번째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기르는 질문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친구들과 특정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상한 테크놀로지의 한계 역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질문이나 올려서 단순히 답변만으로 별점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와 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교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앱 사용법을 숙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업 준비 시간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사용인 만큼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 보상이 단순 칭호 획득이라는 점에서 벌점을 얻기 위해 쓸데없는 질문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칭호 획득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별점 공개 여부는 교사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앱 활용을 위해 숙지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활용 방법 안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화면에서는 현 접속자와 질문을 한 학생의 이름을 볼 수 있게 하여 스마트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저희 조의 성찰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체적인 교육을 위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앱을 실제로 상용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부 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앱을 구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앱의 디자인을 직접 해보고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이 문제가 나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설문조사했던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이러한 앱이 있다면 어떨 것 같은지까지 확인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성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정말 많은 진심과 추억을 담아 소중히 진행했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기 넘치는 저희 이나대 학부생들의 그 수업 아이디어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에듀테크 그 활용 프로젝트 수업 성과 발표 중에서 특히 저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저희 굉장히 지난 학기에 좀 핫한 이슈였던 병행 수업 관련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솔루션을 한번 고민해봤던 그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민, 김나연, 윤민영 학생이 지금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효율적인 대체 학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할 이나대 김규민, 김나현, 윤민영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나현입니다. 네, 저희는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실시가 되었고, 이후엔 등교 수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의심질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대체 학습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체학습은 등교 중지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규 수업 수준에 준하는 수업을 뜻하며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되고 학생이 등교를 재개하면 부족했던 학습을 다시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학습이 학생에게 실제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집에서도 수업을 동시에 듣게 하는 대체학습은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어 학습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였고, 교사의 경우에도 수업을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 학생의 집중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쌍방향 대체학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확대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더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대체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대체학습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 고등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교사 5분과 면담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한 뒤엔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플랫폼들을 직접 조사하여 기능을 살펴보고 대체학습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알아낸 대체학습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칠판 판서를 보기 어렵다는 것, 예체능 수업을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 교실 소음 문제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었다는 것 등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대체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한 학생의 경우 수업 흐름이 끊기거나 대체학습 학생과 함께 모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교사의 경우 대체학습을 시행하라고 지침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아 교사의 자율로 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교한 학생과 대체학습 학생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점,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아 분류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에듀테크를 이용해 대체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제안하는 100쪽이 넘는 분량의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가이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면, 비대면 환경에서 모두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학습을 제시하는 것,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참여형 수업 방식과 협동학습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수업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 여러 여건에 제약받지 않고 교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를 구성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여러 교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별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문제 상황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2부는 가장 중점적인 문제점이었던 참여형 수업을 모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가이드를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가이드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사분들이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3가지로 패들렛과 줌, 클래스룸 스크린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업 시에는 기본적으로 줌으로 학생에게 클래스룸 스크린을 화면 공유하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클래스룸 스크린 화면을 TV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학습자들은 화상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자신의 화면이 교실 내에 설치된 스크린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줌의 포커스 모드와 아바타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줌의 포커스 모드란 줌 호스트 또는 공동 호스트만 모든 참가자의 화면을 볼 수 있고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의 화면을 볼 수 없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는 대체학습자의 수업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학습자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화면이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줌의 아바타 기능은 참가자의 실제 모습을 대신해 가상의 동물 캐릭터로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이며 참가자의 움직임과 표정을 따라 표현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대체학습자가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사용되더라도 자신이 가상 캐릭터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 상황 속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칠판의 판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카메라로 송출하는 수업의 특성상 칠판이 빛에 반사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화상 플랫폼인 줌의 자체 기능인 화이트보드와 주석 기능을 활용하여 필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사는 줌의 화이트보드에 필기를 하거나 화면 공유된 화면에 주석 기능으로 주요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으로 대체 학습자가 수업을 참여할 때 교사는 클래스룸 스크린의 화이트보드나 굿노트, 삼성노트 등 태블릿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트 어플을 화면 공유하여 필기하고 바로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스키트라는 필기에 특화된 새로운 기기를 이용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필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교실 소음 문제입니다. 교사는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체 학생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확인하고 있을 때 교실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고 떠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클래스룸 스크린의 소음 측정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클래스룸 스크린의 소음 측정 기능에서는 마이크 감도와 소음 허용 수준, 경고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PC와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의 소음을 체크하고 일정 데시벨 이상 소음이 올라가면 경고음이 울려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업의 흐름 끊김과 집중력 문제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 대체 학습 학생들에게 말을 시킬 경우 교실 수업 학생들이 수업 흐름의 끊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래스룸 스크린에서는 랜덤 발표 기능과 활동 표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발표 기능에서는 목록에 있는 학습자의 이름을 랜덤으로 뽑고 학생의 발표를 통해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표시 기능에는 아이콘이 있어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패들렛에서는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의견을 올려 생각을 표현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칸의 색깔이나 글씨 크기, 밑줄 같은 세부 사항의 조정이 가능하고 글에 대해 댓글 달기나 하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의 피드백이나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줌의 주석 기능입니다. 줌에 화면 공유되어 있는 화면이나 화이트보드에 학생이 주석을 작성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대체 학습자들의 예체능 수업 참여의 어려움입니다. 예체능 수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체 학습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줌 포커스 모드와 패들렛 오디오 레코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줌 포커스 모드를 활용하여 학생만 교수자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제시하며 이 예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때의 유의사항은 무엇인지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음악 수업의 경우에는 악기나 노래 등 소리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패들렛의 오디오 레코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악기 연주나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대체 학습자는 집에서 악기 연주와 녹음을 동시에 하여 패들렛에 바로 공유하여 교실 수업자와 같은 수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1부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 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해 제시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2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참여형 수업 상황을 번주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형별 협정학습이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여 팀 프로젝트 수업, 팀 경쟁 협동학습, 과제 분담학습, 토의 및 토론 총 4가지 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유형별 수업의 흐름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와 활용 방안 팁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가이드에 앞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줌, 패들렛, 클래스룸 스크린의 기능 9가지를 뽑아 번호를 매기는 기능 활용 절차를 이렇게 설명하며 플랫폼 사용법에 서툰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우선 지하의 모형을 참고한 팀 프로젝트 학습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학습 유형의 특징은 다회성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학습자들이 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프로젝트 방향을 쉽게 확인하여 다음번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모둠만 정하기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모둠을 정하게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면 현장에 없는 대체 학습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모둠 구성의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룸 스크린의 모둠만 정하기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패들렛의 캔버스 템플릿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브레인스토머라는 다른 에듀테크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 유목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들의 공통점을 찾고 수렴하는 활동에서 패들렛의 박스 옮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듀테크로는 구글 젠보드가 있습니다. 팀별로 자료 조사를 공유할 때는 패들렛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합니다.
조별 활동 기록이 패들렛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학습자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단계에서는 패들렛의 박스 편집 기능, 댓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학습자들도 팀 프로젝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 교사의 답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모든 활동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TGT 모형을 참고한 팀 경쟁 협동학습입니다. 팀별로 경쟁하여 퀴즈를 푸는 참여형 수업으로 대체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도 제약 없이 퀴즈를 풀 수 있고 또 진행되는 활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습과제 제시 단계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하거나 클래스룸 스크린의 스크린 문자 기능을 활용합니다. 집단 편성 및 활동 단계에서는 클래스룸 스크린의 모둠 정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을 구성한 후 패들렛의 박스 꾸미기 기능, 파일 업로드 기능, 댓글 기능과 같은 여러 기능들을 활용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토너먼트 게임 과정에서는 클래스룸 스크린의 타이머 기능, 투표 기능을 활용합니다. 대체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도 퀴즈 풀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이머를 통해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가능한 툴로는 카웃이 있습니다. 모든 전수의 게시와 보상 단계에서는 패들렛이나 클래스룸 스크린의 문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 모형을 참고한 과제 분담 학습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모둠 내의 각 학생이 학습 내용, 과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서로에게 설명한 후 모둠별로 함께 퀴즈를 맞추는 수업 방식입니다. 학생들 간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소통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클래스룸 스크린으로 모둠을 정한 후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활동 시간을 공시합니다. 모둠원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알려주는 단계에서는 패들렛의 파일 업로드 기능으로 문제 풀이 과정을 업로드하고 오디오 레코더 기능,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말이나 글로 질문하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모둠별로 퀴즈를 맞추는 단계에서는 카호과 퀴즈엔을 활용하고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대체 학습자와 소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수업 모형은 토의 토론 학습입니다.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입장을 정할 때에는 클래스룸 스크린의 투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에듀테크로는 저희는 띵커벨의 토의 토론 기능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습자들끼리 토의를 진행할 때에는 클래스룸 스크린의 모둠 정하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교수자가 대체 학습자를 포함하여 소집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패들렛의 색깔 바꾸기, 하이라이트, 글씨 크기 바꾸기 기능과 더불어 파일 업로드 기능,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소집단별로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학습자와 대면 수업 학습자 모두가 모여 공동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두 번째 단계에 제시한 패들렛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였던 기능들을 활용해 소집단별로 토의한 내용을 공동의 패들렛에 공유하고 대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습자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부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대체 학습을 진행하는 상황 속 교사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많은 교사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체학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체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시간 대체학습 가이드를 설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가이드에 관한 기대 효과는 첫 번째, 학습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대체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학습의 현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학습자는 대면 수업을 받는 학습자와 동일하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대면 수업을 받는 학습자는 대체학습자에 의해 수업에 방해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대체학습자와 대면 수업 학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교수자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모두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제기되던 어려움인 대체학습 속 참여형 수업 유형에 관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참여형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대체학습 속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대체학습자로 인해 원활하게 토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지만 해당 가이드 속 제시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대체학습자들도 적극적으로 토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수자, 학습자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교수자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증진되어 교육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줌, 패들렛 등 기존의 교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듀테크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다른 새로운 에듀테크를 제시함으로써 교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에듀테크를 인지하고 기존의 에듀테크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이드를 통해 교수자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절한 수업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교수자는 대체 학습자와 대면 수업을 받는 학습자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대체 학습은 세부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상황에 있기에 가이드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듀테크만을 제시함으로써 교수자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존의 에듀테크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 및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듀테크 기능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는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두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효율적인 대체 학습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연 교수님의 종합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저희 인하대에서 지금 세 팀의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남겼는데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발표와 관련하여서 조금 발표 학생들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면서 해당 학생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습 학기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이제 워낙 전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걸 시도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제가 초반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1차년도 지금 이제 사업 지원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했던 것이 사실 6월 달에 이제 사업 선정이 되고요. 좀 본격적인 준비가 7월 달부터 저희 수업과 관련되는 그 2학기 계획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사실 발표했던 학생들은 지금 특히 실습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파카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명시적으로 한 학기 동안 듣고 또 그 내용들을 그 실습 학기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사실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날에 저희 큰 3년 동안의 로드맵은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그 교직 수업과 그리고 다양한 교과목에서 전공 수업에서 저희 4가지 개별화 그리고 현장 기반 그리고 융합적, 적응적 이 학습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런 수업들을 배워서 한 수업에서 이 파카 모형을 다 접하지 못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예비교사로서 이제 그 수업들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이 4가지 요소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떤 캡스톤처럼 결정적인 이제 적용의 학기로 실습 학기제를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상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김상효 선생님께서 지금 일단 이렇게 파카 모형 파카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교생 실습에 적용할 때에 대한 질문은 제가 조금 사정상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하연 연구원께서 그 실습 학기제 학생에게 이제 소감을 간단하게 공유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잠깐 조소연 학생한테 넘겨서 혹시 또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아마 여기 지금 대상들을 이제 동료 그 예비 교사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실습 학기제를 다녀온 후에 어떤 소감이 있으면 한 3, 4분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 실습 학기제 참여 교생 조소연입니다. 일단 제가 장점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학기제 실습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한 학기 학사를 모두 살필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카모형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개별화, 적응적, 현장 기반의 교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참여한 실습 학기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학사를 모두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충분한 관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단점이 있다면, 이제 교과 지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번갈아 수업하게 되는 형태라서
좀 수업 설계에 있어서 좀 그 교과 내에서 쭉 이어지는 맥락을 좀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수업 설계 외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학부 수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딸릴 수 있다는 점? 네, 이 정도,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김상희 선생님께서 다시 질문 하나 주신 듯해서 이제 개인화된 맞춤형 수업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수업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아까 잠깐 화면 공유를 잠깐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명시적으로 그 파카 모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 그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모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개별화 수업 관련돼서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 그 개별화라는 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어떤 시스템, 알렉스 같은 그런 지능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한 개별화 학습을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 상위재단 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습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사항으로 전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테크놀로지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적정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런 개별화 수업에 이어졌기 때문에 앞서 잠깐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개별화는 사실은 그 이런 인공지능이나 학습 빅데이터가 어찌 보면 상용화되기 한참 전부터 사실 있었던 아이디어라서 1940년대부터도 사실은 브루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자에 의해서 교수 설계적인 측면에서 개별화될 수 있는 측면이 한 주 극단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면서 진정 이제 학습자의 어떤 그 차별화된 이런 수업들이 여러 집단이 듣지만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학습 데이터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화된 어떤 개별화된 학습의 패스를 처방받는 약간 굉장히 좀 극단의 것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별로 다른 목표를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중간에서 이제 아까 타협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수업을 장면에서 적용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플립 러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플립 러닝이 사실은 교수설 개정의 측면에서 학습하는 속도가 정말 다른 학생들이 이제 강의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학습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개별적인 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면 몇 번이든 반복해서 원하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 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예시인데요. 이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만약에 그 군지평으로 학생 집단들을 몇 가지 유형의 학습 요구나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여기 읽기나 아니면 쓰기나 이런 어떤 지도를 하는 모습들을 그룹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그 내용들을 실제 수업 시간 중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 전달은 이제 저희가 그 온라인 형식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고 교수자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현장에서의 또 지도가 가능한 부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저희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같은 그 팀도 사실은 개별화의 수업의 하나의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학습자들이 몇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치 학습의 그 경우처럼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했을 때 그런 학생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 수업 내용을 줌으로만 일방적으로 틀어놓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수업을 변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적응적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 이런 파카의 원형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렇게 실상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김상현 선생님께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인하대학교 그 교육 실습 지원센터장이신 저희 그 권나연 교수님께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요. 혹시 권 교수님 간략하게 저희 내년도에 교육 실습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추가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실습 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 드리기는 힘들지만요. 저희 내년에 우선은 사립학교 하나는 협력학교로 오래 했던 학교와 다른 학교로 하게 될 상황이고 학과별로 국어, 수학, 영어, 체육 이렇게 4개 과로 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공문 내령 이후로 연구학교 지정이
중학교가 하나 더 될 예정이라서 아마 공립중학교로도 실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가 2개 정도 해서 학생들이 10명 이상 나가게 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모델 개발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획 부분은 좀 힘들고, 네. 앞으로 중학교 2개 정도를 내년에 다시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것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무래도 그죠? 좀 낯선, 이제 실습, 그동안 한 달 실습에 너무나 익숙했었는데 오랫동안 좀 그런 어떤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진짜 저희 그 교원 양성 기관 쪽에서도 이게 한 명의 학생이 나가는데도 사실 그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 실습 파켓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범대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이제 내년에 2차년도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과 연관되는 계획들을 할 때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서 계속 또 기대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시 50분부터 지금 사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교육공학회라든지 좀 학술대회를 메타버스로 실시했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수업과 관련돼서 학교 차원에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준비하면서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낯선 상황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학생들도 오늘의 이 메타버스로 또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한 거를 그냥 학기 과제로 남기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 교원들과 예비 교사들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우리 학생들 옆에 조금 있어서 아까 조소연 학생은 잠깐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했던 학생들이 전부 같이 있어서 혹시 기난 학생이나 전재린 학생이나 조금 추가로 혹시 이 발표를 교수님들이 아니고 동료 학생들이나 뭐 듣고 있다면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하나씩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저희가 가상 배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안 보이시는데, 저희 하여튼 인하대에서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사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8명의 학생들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했던 세션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 오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또 다른 수업들에서 계속 저희가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또 좀 개선을 해서 내년 혹시 이제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런 창의 교육 수업 콘서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